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버렸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밤새 꺼지지 않던 형광등처럼 그 기억은 눈을 감아도 꺼지지 않는 빛을 내며 내 안을 비춰왔다. 나는 당시 전라남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부검실에서 근무하던 부검 전문의였다. 서늘한 공기와 강한 포르말린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죽음과 마주하는 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졌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도현. 당시 33이었다. 전남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군의를 거쳐 다시 고향 근처 병원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선의 죽음, 그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셌다. 병원을 둘러싼 나무들이 바람을 맞을 때마다 벽이 가늘게 떨리는 기분이 들었다. 야간 근무였고 병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부검실 정면에 있는 그러니 밤새 그때 나는 냉장고 7번 칸 앞에서 멈췄다. 문이 나는 잠시 멍해졌다. 누가 제대로 안 닫았나?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문을 밀어 닫으려 했다. 그 순간 안에서 툭! 마치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혹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냥 기계음의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명확했다. 금속과 딱딱한 무언가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주 미세하긴 했지만 안쪽에서 가볍게 문을 미는 힘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냉장고 문은 안에서 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단단한 금속 틀로 당기는 손잡이만 있을 뿐 내부는 유리면처럼 매끄럽다. 시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아주 천천히, 내가 아무 힘도 주지 않았음에도 안쪽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밀듯 조금 더 벌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갔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의사로서의 이성적인 목소리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환각이다. 피곤해서 그래. 너는 지금 수만여 시간째 잠을 못 잤잖아. 하지만 또 다른 내가 그 말을 지워버렸다. 너는 지금 손으로 느꼈어. 안에서 밀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추기로 했다. 여기서 도망치면 그냥 내 불안만 키우는 꼴이 될 것 같다. 사실대로 확인하면 오히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손전등을 켜고 문을 아주 조금 연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신은 그대로였다. 누운 자세,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으로 내려간 상태, 몸을 구겨 움직였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날 오후에 내가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양손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 손톱 밑이 시커멓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을 긁은 듯한 검은 흔적. 나는 다시 한번 문틈을 살폈다. 금속 테두리에는 분명히 손톱 긁힌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은 안쪽에서 밖으로 긁힌 방향이었다. 그 순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내 손전등이 흔들렸고 손목은 서늘한 땀으로 젖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내가 가장 믿고 싶었던 건 그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럴 리가라는 방어적 체념에 가까웠다. 나는 그 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문을 다시 닫으려 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끼익!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내 손에서 반대 방향으로 밀리듯 떨렸다. 나는 손을 빼버렸다. 그러자 문은 마치 누가 안에서 멈춰라고 말하는 듯 절반 열려있는 상태로 고정됐다. 그때 아주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말로. 그 소리는 분명히 냉장고 안쪽에서 나왔다. 기계음처럼 떨린 것도 아니었고 내 귀가 만든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람 목소리였다. 심지어 목소리는 또렷하기보다 목이 메어둘린 울음 섞인 속삭임 같았다. 나는 그대로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벽에 부딪히며 멈췄다. 내 가슴은 갈비뼈를 쳐서 깨버릴 듯 울부짖고 있었다. 반사음이다. 복도 소리가 울린 거야. 문틈 때문에.
나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에게 설명을 붙이며 간신히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이 시간에 방문객도 직원도 없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참으며 짜낸 것처럼 떨려 있었다. 나는 다시 냉장고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 어둠 속에서 손가락이 하나 천천히 밖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풋! 정말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관절이 굳은 채 움직이려는 것처럼. 손톱 끝은 푸른빛이 돌았고 피부는 얼음처럼 창백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눈을 뜬 채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가락은 문틈 밖으로 완전히 나오더니 문 가장자리를 톡, 정말 작은 힘으로 두드렸다. 3번, 톡, 톡.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살아있을 때의 의미로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니면 왜 이렇게 나오려 하는 거지? 라는 끔찍한 의문이 내 머리를 파고들었다. 그러다 문틈 속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열어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멈춰섰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쪽, 복도 깊은 곳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그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서두르지도 느리게 걷는 것도 아닌 마치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뛰는 듯한 속도였다. 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시야는 오직 반쯤 열린 7번 냉장고 문과 그 사이로 나온 창백한 손가락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툭! 손가락이 문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리며 위로 움직였다. 천천히 굳은 근육을 억지로 늘리듯 바깥으로 확장되었고 톡! 톡! 3번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뒤에서 누군가 도연 선생님 문 여세요라고 속삭이는 듯 느껴졌지만 그것은 환청에 불과했다. 그러나 발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다다다다, 더 가까워지는 소리.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순간 1번 냉장고 안에서 철커덕 소리가 들렸다. 문틈은 조금 더 벌어져 있었고 손가락 하나였던 것이 이제 손 전체가 바깥으로 나오려는 모양이었다. 창백한 손등에는 작은 피멍이 점처럼 박혀 있었고 손목은 물에 오래 담갔다 꺼낸 듯 주름졌다. 그 손이 문틈을 지지하듯 올리며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문은 저항 없이 조금 더 열렸다. 이제 시신의 팔까지 보였다. 몸은 움직이지 않은 채 반드시 누워 있었지만 손과 팔만은 살아있는 듯 벽을 더듬고 있었다. 뒤에서 뛰던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숨을 죽인 누군가가 있는 듯했다. 머릿속에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경고가 속삭였다. 그러나 앞에서는 시신의 손이 계속 문을 벌리고 있어 피할 곳이 없었다. 숨을 참고 손전등을 뒤쪽으로 향하려 팔을 천천히 움직였다. 고개를 돌릴 순 없었지만 빛이라도 보내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바로 뒤에서 낮고 짧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열었어? 손전등을 돌려 확인했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생생하게 내 귀를 스쳤다. 숨이 막힌 채 다시 앞을 보니 시신의 팔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었다. 늘어진 관절과 푸른 혈색, 힘없는 발목에도 손가락만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듯 느리게 꿈틀거렸다. 손이 내 앞으로 밀려나오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을 스쳤지만 현실감을 받아들이기엔 못했다. 손은 바닥에 닿아 몸을 지탱하듯 힘있게 내렸다. 두 번째 팔도 문틈에서 느리게 따라 나왔다. 차가운 공기와 눅눅한 냄새, 오래된 금속 소리가 주변을 압박했다. 시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것은 손을 바닥에 대고 굳은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며 몸 밑부분을 천천히 일으켰다. 그 순간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복도 끝에서 멀어지는 소리. 누군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냉장고 번호판을 바라보았다. 7번. 전날 교통사고 피해자 신원 미상,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지금 의식을 잃은 채 죽었다고 기록된 시신이 문틈을 밀며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목이 천천히 꺾이며 문틈 속 어둠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라본다는 확신이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도현. 그것이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삼킬 뻔했고 벽에 닿자 정신이 혼미해졌다. 바로 그 순간 형광등이 딱 하고 꺼졌다. 진짜 어둠 속에서 나는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형광등이 꺼진 순간 부검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겼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인데도 갑자기 주변기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고 그 작은 둥근 빛은 저 멀리에서 조그마한 원만 만들 뿐 내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 끄르르. 금속 틀이 늘어지는 듯한 오랫동안 굳었던 몸이 비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툭, 툭. 바닥을 짚는 두 손의 리듬. 그것이 나에게로 오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평소 부검실에서는 죽은 이들의 채취, 약품 냄새, 금속의 차가운 냄새만 익숙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본능적으로 벽을 더듬어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다. 푹, 말랑한데 차갑고 분명히 살 같은 감촉.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말랑한 발끝 끝의 물체가 미끄러지듯 내 신발 위로 올라왔다. 손가락이었다. 죽은 사람의 1번 칸에 누워 있었던 그 시신의 손가락. 나는 몸이 반응하기도 전에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찬 공기가 기관지 전체를 찌르듯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더 가까웠다.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금속판에 긁히는 손톱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섞여 나오는 낮은 숨소리. 그건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공기를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않는 속이 빈 관처럼 우러나오는 숨소리였다. 나는 바닥을 더듬어 손전등을 찾기 위해 손을 휘저었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갑고 단단한 금속, 그리고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손이 내 손등을 스쳤을 때 나는 숨도 못 쉬고 그대로 경직됐다. 도연. 바닥 한가운데에서 그 소리가 울렸다. 방향도 불명확한, 그러나 분명히 나를 부르는 목소리. 죽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정상적인 판단을 모두 잃었다. 왜 알고 있는지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나는 그냥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손전등을 찾지 못한 대신 나는 두 손으로 바닥을 밀며 몸을 세웠다. 출입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딱 그 순간 내 왼쪽 손목을 꽉 붙잡는 손이 있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단단한 손. 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은 인간이 낼 수 없는 힘으로 내 손목을 눌러댔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내 피부를 파고들었고 손가락 끝에 거친 감촉이 뼈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된 채 그대로 끌려갔다.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뒤로, 검은 어둠 속으로. 나는 두 발을 버티며 바닥을 긁었고 신발이 대리석 바닥에서 끄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질질 끌렸다. 그러나 그것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나는 마치 어른에게 끌려가는 아이처럼 무기력하게 뒤로 당해졌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굴러다니다 벽에 부딪혀 멈춘 손전등이 뒤쪽 벽을 향해 빛을 쏘고 있었다. 그 덕분에 아주 희미하게 실루엣 하나가 드러났다. 바닥을 짚고 기어오는 시신. 어깨가 부서질 듯 처져 있고 머리는 한쪽으로 꺾인 채 끌려오며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 그것의 얼굴이 손전등의 미세한 흔들림에 맞춰 조금씩 드러났다. 한쪽 눈은 이미 터져 있었고 다른 쪽 눈은 눈동자가 말라붙어 검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입술만은 생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를 향해 부르기 위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조현, 어딜 가! 그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팔을 흔들며 그 손을 강제로 떼어냈다. 그러자 손목에서 시린 통증이 번졌지만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출입문으로 몸을 던졌고 문 손잡이를 찾자마자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을 밀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바닥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왔다. 내 발목을 붙잡았다. 아까보다 더 강한 힘. 두 손이 아니라 세 손, 네 손. 마치 여러 개의 팔이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 발목과 종아리를 묶었다. 나는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턱에서 피가 났는지 금속 맛이 입안에 번졌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 바로 뒤쪽에서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의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부검실 밖, 그 어둠의 반대편. 분명 살아있는 사람 같은 발걸음. 그러나 그 소리도 숨도 리듬도 너무 느렸다. 마치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나는 온 힘을 다해 발을 움직였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이 나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몸이 떨려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런데 울음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 목이 조여오는 것처럼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출입문 앞에서 그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고개를 기울여 안쪽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존재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다.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검실 안쪽, 내 뒤에서 기어오던 시신이 이상하게도 그 존재를 향해 기침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뒤에.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시신조차 문틈에 있는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벌리고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 앞 골목이 이상할 정도로 조바람도 없고 고양이 우는 소리도 없고 딱 숨먹기 직전에 정갈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어. 뒤에 또각 아주 일정한 속도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대. 발소리가 가까워지는데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다는 거야. 사람 걸음은 보통 빠르거나 느리거나 리듬이 조금씩 변하잖아? 근데 그건 딱 메트로놈처럼 완전히 딱딱 맞춰진 소리였대. A씨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어. 그러다 문득 소리가 바로 뒤까지 와서 멈추는 게 느껴졌대. 그리고 귓가에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 마치 누가 바짝 붙어서 A씨가 문을 열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닫는 순간 바로 앞에서 툭! 무언가 문에 닿는 소리가 난 거야. 마치 문을 막고 있던 무언가가 문이 닫히자 부딪힌 듯한 그런 소리. A씨는 숨을 죽인 채 도어락 화면을 봤대. 그런데 잠금 표시가 뜨고 나서 딱 2초 뒤 밖에서 도어락 버튼이 천이 하나씩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 삑, 삑삑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 문제는 그 집 비밀번호가 딱 4번만 누르면 열리는 굉장히 단순한 조합이었다는 거야. A씨는 공포에 질려서 바로 매기비에 신고했고 신고를 마치고도 귀를 대고 들었는데 밖에서는 계속해서 정확한 간격으로 쉬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이어졌대. 마치 비밀번호를 아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도어락은 연속 5회 틀리면 3분 동안 완전히 잠기는 모델이었거든? 그런데도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대. A씨 말로는 그건 사람이 누르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무표정하게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3분 뒤 도어락이 잠금 해제 불가 상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대. 이미 잠겨 있는데도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도어락이 갑자기 삑 하고 짧게 울리면서 입력이 멈췄어. A씨는 덜덜 떨면서 현관문 아래 틈을 봤는데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가더니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대. 그날 이후 A씨는 그 집을 이사했어. 그리고 며칠 뒤 이전 거주자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정확히 같은 번호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었다더라. A씨는 결국 일이 너무 불안해서 이전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보기로 했어.
집을 넘겨준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번호를 받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대. 전화를 받는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어. 처음엔 별일 없다는 듯 얘기를 하다가 A씨가 도어락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자 상대방 목소리가 갑자기 굳어졌대. 잠깐 정적이 흐른 뒤 그 남자가 조용히 물었대. 혹시 밤에 누가 문 두드리지 않았나요? A씨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아서 바로 대답도 못했대. 그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믿기 힘든 얘기를 꺼냈어. 그 사람이 살던 당시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의 매일 밤 3시에 났대. 그때마다 남자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그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소리가 탁탁탁 규칙적으로 들리길래 벽 쪽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현관문 바로 앞에 귀를 대보니까 그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 그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키패드 누르는 소리더라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소리. A씨가 겁에 질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전 세입자는 처음엔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비밀번호가 원래 번호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고 했지. 처음엔 설정을 잘못한 줄 알았지만 그 일이 2번, 3번 반복되자 남자는 결국 도어락을 새 제품으로 교체했대. 그날 밤 새 도어락에서 연속으로 비밀번호 오류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고 확인해보니 그 새 도어락의 비밀번호마저 다음날 아침에 또 원래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야. 전 세입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그 번호는 이 집에서 처음 죽은 사람의 생일이에요. A씨는 그 말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대. 그 집에서 도어락을 처음으로 설치한 사람이 딱 한 번 설정했던 번호. 그게 이후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입자가 말하길 그 번호를 아는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 중엔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A씨는 그 얘기 듣고 그 집에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대.